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 본성에 관한 질문과 성찬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 본성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의 구체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 구체적인 속성들에 관련돼서 합의된 관점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좀 광의해서 좀 넓은 의미에서 요약을 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공통적 특성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가장 보편적인 특성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아마 도덕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2020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두 명의 여성 과학자들이 유전자 가위를 발명한 그 업적을 통해서 수상을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유전자 형질을 인간의 소망에 따라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진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과학기술 운동은 새로운 인간 포스트 휴먼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발전시키고 있는 모든 기술은 인간 능력 강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레이 커즈와일처럼 예컨대 앞으로의 인간 수명이 아주 획기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능력이 획기적으로 만약에 변화된다면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마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가? 우리가 인간답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 본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인간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전통적 휴머니즘, 고전적 휴머니즘은 인간의 가치를 서술하려고 그런다면 인간 본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과 인간의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휴머니즘은 back to the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스트 휴머니즘은 beyond the nature, 자연을 넘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은 자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인간 본성은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스티븐 핑커와 제이콥 브로노스키, 유발 하라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티븐 핑커의 입장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핵심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죠. 하나는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면 존, 로곤, 에콘, 로곤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한 이성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언어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언어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존 폴리티콘이라는 거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이건 너무 고답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진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언어를 가진 동물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스티븐 핑커는 이런 핵심적인 면제를 과학적으로 정당화하고 근거 지으려고 합니다. 언어는 사실은 진화를 통해 발전된 인간의 내부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장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의 현상이라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인간 본성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학습을 위한 선천적 메커니즘입니다. 머릿속에는, 두뇌에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이 발전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두뇌의 크기의 발전과 비례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제처럼 인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진화해 간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신이라고 그럴 수 있고, 이 정신이라는 것은 두뇌의 작용이고 마음의 정보 처리 장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마치 컴퓨터와 같고 연산장치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습득한 정보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스티븐 핑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든 간에 관계가 없이 성숙한 성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 훈련, 교화에 의해 상당 정도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특성. 이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현대의 세속 종교처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 빈섭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 존 로크의 빈섭한 이론.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다? 흰 종이와 같고 빈섭한과 같다.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인지과학, 진화심리학, 행동, 유전학의 관점에서 첫째, 인간의 모든 행동 특징은 유전적이라는 겁니다. 제2법칙은 한 가족 내에서 양육되는 것의 효과는 유전자의 영향보다 적다는 겁니다. 제3법칙은 복잡한 행동 특성들의 편차 중 상당 부분은 유전자나 가족의 영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예컨대 일란성 쌍둥이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헤어져가지고 20년간 전혀 다른 가정과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빨간색의 머플러를 두르고 예컨대 당황할 때마다 코를 예컨대 만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스티븐 핑커는 인간 본성이 주어진 것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이 갈수록 마음의 과학, 뇌 유전자, 진화 등에 의해 설명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다. 평등, 진보, 책임, 개인의 가치라는 우리의 이상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과학적 인식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인문학자들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과학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정신작용이라고 그럴 수 있는 평등, 진보, 책임, 개인의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스티븐 핑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브로노스키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인간 등정에 인간이 언제부터 출현했는가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600만 년 전에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차이의 역사다. 동질성의 역사라기보다는 차이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차이의 역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뇌라고 파악을 합니다. 오늘날의 인지과학자, 예컨대 심리학자들은 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브로노우스키는 인간의 특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면 유태성숙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육을 받아서 비로소 성인이 됩니다. 어렸을 때 보면 머리가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태로 태어납니다. 진아가 어린애의 뇌에 투자해 놓은 것을 생각해봐라. 내 두뇌는 1.36kg이고 내 몸은 그 50배나 된다. 그러나 내가 태어났을 때 몸은 머리에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머리에 5 내지 6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다란 뇌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밑빠진 독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뇌는 몸무게의 2 내지 3%를 차지하지만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25%나 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전부 어디다 쓰느냐? 뇌 돌리는데 다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를 전 단계를 거쳐서 예컨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호모 파베르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면 간단하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립보행을 하고 나서부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직립보행을 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성기를 자기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관한 성찰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직립보행 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직립보행을 하면은 단점이 생깁니다.
엉덩이가 작아야 빨리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 작아지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산도가 좁아집니다. 산도가 좁아지니까 뭐냐면 너무 커서 아기를 낳으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기를 내보내는 거죠. 이게 유태성숙이죠. 자, 사피엔스의 그럼 성공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엉성한 생존 장비로 모든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인간 조건의 역설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변변치 못한 생존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적응을 합니까? 인간의 정신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생물학적 진화는 동시에 문화적 진화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상상력의 자질 때문에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이게 브로노스키의 500쪽에 대달하는 인간 등장의 발자취의 핵심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36,000년 전 구석기 시대에 그려졌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알타미라 동굴벽화, 예술적 본능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해석하고 미래에 투영하는 상상력의 표현이다. 이렇게 브로노스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브로노스키는 상상력이라고 그러고요. 하라리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그때부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물을 갖다가 명명하게 되고 언어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약 12,000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전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이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재미있는 것은 하라리의 강점인데요. 언어를 통해서 허구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발전했답니다. 자연적 집단의 군집수는 150명 정도가 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5억 명의 인구가 지금은 인류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신화와 전설, 종교와 같은 허구가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변화와 진화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정신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과 기술을 통제하고 과학과 기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인간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도덕적 능력, 도덕성, 이런 문제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피엔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라리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에만 신경을 쓰는 별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다. 이후 몇만 년에 걸쳐 이 종은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는 참이다. 영원한 젊음을 얻고 창조와 파괴라는 신의 권능을 가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21세기의 인류의 삶을 훨씬 더 인간답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였던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사피엔스는 경고합니다. 미래의 인간들은 이렇게 블레이드 러너, 로보캅, 예컨대 터미네이터에서 그리고 있는 사이보그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이보그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인공심장과 신장이 만들어지고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에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예컨대 보조물을 착용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예컨대 보통 인간보다 훨씬 더 잘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앨런 뷰캐넌 같은 경우에는 자연은 현명하지도 않다. 또 어리석지도 않다. 그리고 진화는 결코 마스터 엔지니어와 같은 것이 아니다. 진화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맹목적이고 족쇄에 단단히 채워져 있는 서툰 수성공과 같다. 우리가 자연 선택에 철저하게 맡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과학과 기술을 운용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적 가치는
결코 진화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인 인간이 정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인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며, 무엇이 인간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인간 본성은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 본성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브로노우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성 없이는 철학이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올바른 과학도 존재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인간 본성 이론이 소위 말하는 블랭크 슬레이트라는 빈서판 이론이라고 그런다면, 21세기의 우리의 과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규범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 본성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